반항의 단계에 오면 살인은 가슴 찢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막 우리 자신과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동일성을 인정한 사람을 그가 누구든 간에 죽이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의 문제이니 말이다. 이제 겨우 고독을 극복하고 난 참인데 모든 것을 박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고독 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제 막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 고독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에 반하는 결정적 범죄가 아닐까.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독서단 알베르 까뮈에 반항하는 인간 484페이지의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저는 신혜림입니다. 박권일입니다. 은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항하는 인간 500쪽 넘죠 이거. 네. 저희 팟캐상 제일 두꺼운 책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기록인가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깨고 싶네요, 갑자기. 왜 반항하세요? 네, 이 책 선정한 주식님이 왜 선정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까미가 누군지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까뮈는 매우 유명한 작가죠. 프랑스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뭐 페스트, 이방인 같은 작품들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굉장히 그 활동하는, 그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인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죠. 알제리 독립운동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2차 대전 때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로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 세계 당시 그 많은 지식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글도 이렇게 올려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던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철학 에세이들을 썼는데 시지프스 신화,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할 반항하는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현실 세계에 참여를 하면서 얻게 된 그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이런 철학 에세이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반항하는 인간은 그럼 철학 에세이로. 네, 에세이라고 하면 뭔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좀 이론서, 철학 가볍지 이론서. 않았어요. 그렇죠. 뭐 옛날 사람들 이런 책을 중수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 무거운 그런 중자를 써서. 고대 또 유물 같은 단어가 있었군요. 아니 그럼 네. 까미를 철학가로도 봐야 돼요?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음. 일종의. 예. 철학자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살아있었으면 되게 멋있는 철학자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철학자냐 아니냐 이렇게 뭐 묻는다고 하면은 약간 반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철학자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분류되길 거부했을 것 같고 실제로는 본인은 뭐 소설가, 예술가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까미한테 실존주의자다,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그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생전에 그런 식의 분류를 한사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본인의 성향을 봤을 때 본인이 철학을 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기성의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당대 어떤 사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크게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 어떤 일침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했기 때문에 당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분류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본인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까미 하면 아까 말했던 이방인이나 아니면 시지프 신화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좀 알려져 있는 편인데 굳이 이 좀 더 두꺼운 반항하는 인간을 선택하신. 그러게요. 아니 저희 이유. 코로나 때 페스트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페스트 붐이 일었죠. 까미 붐. 그랬나요? 예, 그랬나요? 많이 읽혔어요. 음. 코로나가 페스트 상황. 몰랐네요. 예. 저도 몰랐어요. 학교에서도 독서 토론으로도 많이 읽고 아. 예, 그때 까미 붐이 한번 일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까미가 요즘에 핫하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요즘 네. 까미가 많이 읽힌다고 하던데. 네, 저도 그거는 그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MZ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MZ에 가장 가까운 MZ 담당하시는 혜림님. 왜 MZ들이 많이 읽는데요. 네, MZ들이 그래요? 많이 읽는데요. 쇼펜하우랑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 까미를 포함해서 사르트르도 읽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왜 그런지 그럴까요? 추측은 해보신 적 있어요? 추측은 해본 적 있죠. 근데 뭐 네. 네, 뇌피셜을 말씀해 너무 주십시오. 뻔한 얘기죠. 그냥 이제 뭐 살기 힘들고 생존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가닿게 되는 몇 가지 이제 사조들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 뭐 쇼펜하우어의 뭐 이야기들, 허무주의적인 또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건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반항하는 인간 얘기를 하면서 네. 좀 더 나중에 더 추측을 해보는 걸로 하시고. 그러시죠. 네. 한번 책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 아무리 유행이라도 이 책은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이 발굴의 의미에 가장 예. 가까운 까미의 맞아요. 작품이 까미의 책. 아닐까라고 생각 들었고, 일단 책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밀도도 좋더라고요 높고, 저는. 그래서 밀도만 높은 책들은 덜어 있지만 그 밀도를 어떤 본인의 하나의 주제를 확실히 장악을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하나의 어떤 그 완결된 그 어떤 주제 의식을 완료하는 요런 류의 책은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까미 정도 되는 지성인, 굉장히 그 높은 수준에 닿아 있는 이런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책이라고 생각이 맞아요. 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 지성인이구나 이런 아. 생각이 그냥 절로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당시 시대 그 지성인들에게 감화시키기도 하고 자극시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논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당대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과 키보드 배틀을 벌이기도 하고. 척을 졌죠. 네. 외톨이처럼. 일단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이 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입니까? 뭐 아주 모범적인 삶을 안 살았다고 할 수는 또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약간 반항을 꿈꾸며 혹은 살짝 실천하며 살아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읽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게 만만치 않게 그런 인간류인 것 같아서 반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무슨 책인지도 모른 채 일단 제목은 좋았다. 저도 제목 마음에 들었어요. 네. 저는 까미 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까미 하면 또 이제 우리 정메루소 정주식 선생님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제목 자체가 또 정주식과 약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씀? 저는 굉장히 그 순정적인 그런 사람인데 네. 낯설었습니다. 네. 책이. 그래서 반항하는 인간 읽으면 좋겠. 저도 사실은 이제 까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은 편이라 이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입니까? 네, 책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먼저 할게요. 이 반항하는 인간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항하는 인간, 형 이상학적 반항, 역사적 반항, 반항과 예술, 그리고 정오의 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 반항하는 인간에서는 먼저 반항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를 까미가 먼저 내리는데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나한테 부당한 폭력이 가해졌을 때 그건 아니오, 그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반항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냥 당하고 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반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반항을 하려면 우선 폭력에 반대해야 하지만 또 하나 조건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까미는 주장을 해요. 일단 뭔가를 지킬 것, 내 안에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노예는 반항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좀 특이한 것은 반항심이라는 것이 단지 폭력에 반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선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반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반항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알쏭달쏭한데 일단 까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이상학적 반항이라는 얘기는 사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드 백작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디즘이라는 그 말의 어떤 시초가 된 인물이고 굉장히 실제로 가학적인 성행위를 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소설들을 써서 금서로 많이 지정이 당했던 이런 인물인데 까미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퇴폐적인 소설을 썼던 이유가
일종의 형 이상학적 반항이다. 형 이상학적 반항의 어떤 시초적인 인물로 까미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사드가 그런 퇴폐적인 일을 상상을 하고 소설 속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무제한적인 자유의 표현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사드의 어떤 그런 그 자유분방한 그 소설가의 정신을 신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근데 왜 이 사드 무렵에 요 무렵의 사람들이 형 이상학적 반항. 그러니까 형 이상학 왜 형 이상학적 반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 반항이라고 안 하고 그 형 이상학적. 그러니까 근데 형 이상학적이라고 해야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의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형이 하학적. 형 이상학. 사학적. 형 이상학. 형과 이상학을 띄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동생 이상학이 나올 거라든가 뭐 이런 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형과 이상이 좀 이렇게 한국 의미적으로 이렇게 띄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읽는데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 이상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신의 존재, 신학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형 이상학이 꼭 신학은 아닌데 지금 까미가 말하고 있는 형 이상학적 반항이라는 말에서 형 이상학은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그런 의미를 좀 거칠게 거예요. 말하면 신에 대한 반항으로 그렇죠. 느낌을 갖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이분은 네. 그런데 여기서 신이라는 게 어떤 창조주, 어떤 창조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복종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윤리적 질서에 가까운. 그러니까 신이 지배하던 세상에서는 어떤 신학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지배하는 관념이었잖아요. 근데 그 관념이 사라지고 나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까미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이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이런 형 이상학적 반항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백작의 어떤 그 퇴폐적인 문학을 소개를 하면서 또 비슷한 유형의 인물로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둘째 이반 까라마조프라는 인물을 또 소개를 하는데 네. 이 사람은 사드랑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위약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진짜 막 너무 퇴폐적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설 속 인물인데 막 도박 중독에다가 막 되게 막 폐륜적인 행동도 하고 막 그 남들이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회 통념에 위반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왜 이렇게 퇴폐적으로 살아? 좀 똑바로 살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신이 날 쳐다보지도 않는데 날 바라보는 신도 존재하지 않는 와중에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부러 그 막 내가 신이 없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과시하듯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형 이상학적인 어떤 반항의 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반항이었냐면 그 무질서 속에서 광란적인 형태의 반항을 했다면 이제 조금 이 무질서 속에서 인간이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반항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 기점이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제 소개를 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무질서 속에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경전을 만들어서 이제 인간을 신으로 밀어올리려는 어떤 기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생쥐스트라는 청년 검사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죽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왕권의 어떤 처단, 어떤 왕권의 폐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까미는 그거를 왕권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신권의 처형으로 묘사를 합니다. 루이 16세는 인간이었지만 그 루이 16세의 어떤 그 절대 왕권을 뒷받침하고 있던 거는 사람들 관념 속에 살아 있었던 신에 대한 의식이었다. 왕을 죽이면서 신의 시대를 종결하려고 했던 기획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신을 죽였던 그 왕을 죽였던 결정적인 인물이 생지스트라는 검사인데 이 사람은 왕이라는 것 자체가 죄라고 주장을 합니다. 왕은 뭐 왕의 유죄 무죄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 우리 위에서 군림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죽여야만 한다. 얘를 죽여야 어떤 인간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루이 16세를 죽이는데 혁혁한 일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까미가 보기에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너무 그 신실한 뭐라 그럴까 신실한 인간이어서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굉장히 그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단두대로 보냈지만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도 단두대에 걸어 나가면서 굉장히 그 경건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남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내가 살인했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까미는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까미가 이렇게 열거하면서 여러 사람들 사례를 소개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까미만의 굉장히 이제 어떤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그 시대적인 인물을 소환해서 이제 자기가 정리해서 계속 이야기를 네. 이렇게 쌓아가는데 네. 그게 까미만의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인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폐적인 소설을 썼던 사드 백작 같은 경우에 그걸 까라마조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소설을 본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사드 백작의 작품을 퇴폐적인 작품을 보고서 신에 대한 반항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 건 까미의 독창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반항이라는 장에서는 이게 이 책의 어떤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니체로부터 시작돼서 헤겔을 거쳐서 마르크스를 거쳐서 이제 레닌, 스탈린 시대로 접어드는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정권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분량이 제일 길어요. 네, 이게 1951년에 쓰여진 책인데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어떤 사상이라고 할까요? 당시에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었던 러시아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어떤 사상적 비판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구현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가 팽배했던 시대였는데 막상 현실에서 목격한 이 공산주의 정권의 실체를 보고 나서 까미가 경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실천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역으로 추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성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지는데 까미의 결론은 좀 엉뚱하게 도달을 해요.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도와 한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항하는 인간이 반항을 하게 된 이유는 살인에 저항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반항하는 인간들이 새롭게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다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러니를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항을 통해서 만들어진 혁명 정권들이 하는 짓을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반항인으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항인의 초심이라고 하면 그 절도와 한계를 아는 것인데 그것을 잃고 난 그 현실의 그 혁명 정부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준엄한 꾸짖음 이런 것들로 이 책의 어떤 본론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반항과 예술하고 정오의 사상. 네, 정오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풀어놓았던 어떤 역사 철학적인 해설들을 종합하는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해서 이게 내용을 소개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간단치가 않은 맞아요. 책이에요. 이게 1951년에 쓰인 책이더라고요. 사실 소련이 부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안 된 때죠. 맞아요. 네, 근데 한국전쟁 시기. 그런데 되게 결국에는 이 역사적 반항이라는 챕터에서 사실 소련을 까기 위해 가지고 쓴 거나 마찬가지인 책으로 약간 이 분량이 보이던데 좀 되게 도발적인 내용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짐작이 돼요. 스탈린주의.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념과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목적이 훌륭해도 이걸 어떤 그것이 뭐라 그럴까 다 파괴되고 사륙과 어떤 살인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정의와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싸우는데 왜 인간이 죽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런 의심의 의문부호를 던진 그렇죠. 사람이죠. 1951년이면은 이제 서구 지성인들 유명한 지성인들 사르트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좌파 지식인 다 이제 마르크시스트이자 레닌주의자이자 또 당시에는 레닌이 죽고 스탈린 시기였기 때문에 스탈린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스탈린주의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백만의 인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거든요. 그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했어요. 까미가 사르트르 같은 이제 지식인들과 불화했던 것도 사실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게 컸고 그 50년대 스탈린주의는 또 60년대 가면 마오주의로 바뀌어요. 그 마오주의에 또 열광하면서 68 혁명을 이제 추동하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좌파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까미가 살아 있었다면 계속해서 마오주의와도 싸웠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모두 까기 인형처럼 레닌도 까고 마르크스도 다 까니까 뭐 스탈린은 당연히 이제 깔 가치조차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데 어쨌든 사르트르 역시도 여기서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르트르 역시도 저는 겨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실존주의자였다가 나중에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도 썼거든요. 사르트르가. 그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스탈린과 소련을 감싸고 돌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책이기도 책 한 한 권으로 거죠. 싸우는 네, 그래서 지성인들. 이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뭐 그때 당시 살지 않았지만 엄청난 화제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주변에 다 스탈린주의자 좌파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는. 근데 알베르 까미가 이 책을 썼다는 거는 본인 역시도 정말로 뭐랄까요? 어떤 욕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쓴 것이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반항을 이 책을 통해서 터뜨렸다.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데 그렇죠. 아니오라고 놈이라고 말하는 얘기하면서 다 까기 시작한 거죠. 반항을. 이 책으로. 네. 이렇게 깠을 때 까미가 그럼 너는 혁명에 반대한다는 거냐? 너는 기존의 체제를 그럼 옹호한다는 거냐? 그렇죠. 큰 걸 봐야지 왜 그 폭력을 가지고 그렇게 연연해 하느냐라는 비난을 좀 받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존주의라는 것이 계속해서 부르주아의 사상이고 개인의 침잠하는 사상이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사실은 그런 비판들 때문에 또 사르트르가 전향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알베르 까미는 끝까지 공산주의에 투항하지 않았고 스탈린주의를 비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읽으면 사르트르의 책은 조금 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까미의 책은 지금 읽어도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네. 맞아. 그래서 역시 사람은 다 까야 된다. 일단 다 까고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책은 살인에 대한 얘기였고 저는 서론에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는 살인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봐야 한다. 이렇게 딱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 해결을 보는 책을 썼단 말이죠. 어떤 살인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는 책인데 어떤 부분이 이 책이 특별했던 건가요? 주식님한테는. 사실 결론을 그렇게 정리하면 너무 평범한 얘기긴 하죠. 사실 뭐 한계를 규정해야 되고 절도를 해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안 되고 이런데 그 결론까지 가는 이 사람의 그 어떤 철학적인 해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걸 또 탐구할 줄 아는 그 빛나는 지성이 있어요. 이제 사두부터 레닌까지 스탈린까지 150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쭉 관통을 하면서 반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들을 내리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그 평가들을 다 지나고 나면 이 평범한 결론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 왜 내가 이 생각을 몰랐지? 이거 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당연한 결과를 모르고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살인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혁명에 대한 책으로 읽었어요. 1950년대에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글을 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혁명이 어쨌든 러시아에 성공하고 근데 그 성공한 혁명이 결국은 수많은 또 인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과 집단 수용소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스탈린주의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지던 시기에 결국은 이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서 싸웠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이야? 라는 도저한 허무주의와 패배주의에 까미도 아마 시달리지 않았을까? 고통받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프랑스 혁명부터 러시아 혁명에 이르는 그 시기에 그 혁명의 흥망성쇠를 쭉 흐르는데 그 과정이 정말로 절창이에요. 지적 여정. 한 명 한 명의 그 잘 알려지지도 않은 혁명가들부터 해서 유명한 레닌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한 서사이고 굉장한 이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주식님이 아마 그 부분을 참 인상 깊게 읽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 서문이 이 책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인 것 같아요. 서문이 잘 안 읽혀요. 서문이 뒷부분에 비해서 좀 너무 딱딱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좀 나오거든요. 서문을 꼭 먼저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1장부터 읽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께서 만약 이 책을 읽으신다면 서문은 과감하게 제끼셔도 무방하다. 근데 난 이 소문 책이 좋았는데? 근데 반항하는 인간 딱 이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두 세기에 걸친 어떤 반항의 성공 사례를 담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반항의 시행착오, 반항의 실패담, 어떤 점에서 반항과 어긋났는가를 하나하나 너무나 치밀하게 그렇죠. 어떻게 쌓아가는 것 반항하다 같아요. 사람이 죽었는가 그 얘기기도 하죠, 사실은. 우리는 왜 어떤 지점에서 반항에 실패했는가? 이것은 왜 성공한 반항이 저도 고등학교 때 아니었는가? 항상 반항하다가 그 귀결은 항상 빠따 맞고 뒷사대기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항상 비참한 결말을 맞죠. 예. 그럼에도 계속 반항을 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실존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의 특징이 이게 까미 특징이기도 한데 뭔가 처절해요. 이게 왜 처절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을 극한까지 비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짜 암흑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너 힘들지?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막 그런 그 온갖 비관을 막 해요. 여기서 나오는 그 반항하는 인간들의 사례들도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반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또 까미가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항이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또 공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멸의 칼날에서 오니한테 약간 좀 서사가 막 부여되잖아요. 가해자 서사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 까미도 약간 이제 결국에는 악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반항을 하면서 악인이 되는 사람들한테 약간 맞아요. 일말의 약간 알리바이를 제공을 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 가해자 서사 같은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실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거 지금 여기 있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실존주의자들이 보기에 다른 놈들은 다 저 멀리 있는 얘기하고 형이상학 얘기하고 뭐 신학 얘기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완전한 공산주의가 도래할 거야. 그것도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그치. 거지.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기독교 신학하고 공산주의가 같은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근데 이거는 니체가 먼저 한 말인데 어쨌든 그 니체의 논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걸 같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지금 여기 문제에 사람들이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최대한 처절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궁창 같은 암흑 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려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니체도 까잖아요. 뭐 까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반항의 토대 위에서 역사를 자기 철학을 구축했다. 니체의 철학은 시작부터 반항이다. 까진 않아요. 까지만은 근데 너무 않아요. 긍정해가지고 살인, 전쟁 이런 것도 무기를 긍정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나요? 니체 사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파시즘의 어떤 재료가 되어 주었다. 근데 알리바이를 살짝 제공했다라고 또 말을 하긴 하죠. 하민이가 있긴 있었다. 제공했죠. 연결되죠. 근데 뭐 당연히 니체는 히틀러의 히자도 몰랐겠지만 어쨌든 변호를 강력하게 하긴 해요. 까미가 뭐 니체도 그렇고 헤겔도 그렇고 이런 그 대응상을 만들어 놓는데 니체의 철학이 파시즘의 어떤 단초가 됐다. 이용당했다. 그리고 헤겔의 철학이 마치 그 러시아 허무주의자들에게 잘못 오해받아서 굉장히 그 어떤 테러리즘을 일으키기도 했고 뭐 이런 어떤 사상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들에 대한 뭐 사상적 평가는 이제 뭐 별개의 문제인 거고 니체는 반항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들의 철학을 이렇게 꿰어내는 파노라마 같은 그런 일을 참 아주 찰지게 잘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까미가 실존주의자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철학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데리다적이기도 해요. 데리다는 목적론에 반대를 하거든요. 목적에 대한 그 목적은 또한 기원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기원을 자꾸 상정하고 시작과 끝이 그렇죠. 있죠. 시작과 네. 끝을 상정하는 순간 인간이 거기에 이제 착취당하고 수단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데리다가 데리다.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철학의 과제로서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저는 실존주의와도 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베르 까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의 왕국. 그 혁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숭고한 이상과 혁명을 위해서 그 사이에 그런 자잘한 폭력이나 희생이나 뭐 이런 뭐 여성에 대한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는 눈 감아야 돼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베르 까미는 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실존주의가 지금까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미래의 인간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현재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은 오지 않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그렇죠. 뭐 그런 정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 시대가 이미 끝났고 이 시점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비판은 사실은 2026년에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비판이 굉장히 수두룩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가 거의 200페이지, 300페이지에 걸쳐서 공산주의의 사상을 반항이라는 키워드로 비판을 해내는데 그 어떤 마르크스에 대한 비평서보다도 더 전 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약간 문장 중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그 마르크스 비판할 땐 좀 있어가지고 막 몇 번 다시 읽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 중에 한 이유가 약간 비꼬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있죠. 네. 너 부르주아랑 다르지 않은 얘기 하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간 비꼬면서 하는 그렇죠. 예, 문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막 다시 읽고 그랬는데 맞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약간 태도를 알겠다. 예, 그런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결국은 기술의 발전, 생산력의 발전을 긍정하고 예찬하거든요. 그 당대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요즘 이제 AI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찬하듯이 당대 그 과학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찬하고 이것이 사회주의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역사 유물론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부르주아가 했던 얘기가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하죠. 알베르 까미는. 까미가 그냥 폭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살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살인은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글 쓰기가 되게 편했을 것 같고 읽는 사람도 되게 더 명쾌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불가피한 살인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 상태에서 그렇죠. 하지만 그 불가피한 살인일지언정 그마저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면서 뭔가 그 살인의 조건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살인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그 절도 있는 살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예를 드는 인물 중에 저 러시아 허무주의자 중에 카리아예프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사람은 폭탄 테러를 하러 가서 던지려고 봤는데 내가 죽이려고 한 총독 옆에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걸 보고 던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 그래도 던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다른 동지랑 이제 언쟁을 벌이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절도 있는 어떤 반항인으로서의 어떤 그걸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테러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절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네가 살인했으면 네 목숨도 내놔. 그러면서 이제 생지스트 같은 사람을 이제 또 높이 평가하는. 이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그 죄를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죽음으로써 살인이 나쁘다는 것을 살인이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목숨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동의가 좀 되셨나요? 저는 좀 동의가 됐어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계속 고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까미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걸 인식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정의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윤리 때문에 난 이걸 하지만 어쨌든 나도 대가를 치를 거야라는 그 치열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해요. 근데 까미가 고민 정말로 없이. 경멸하는 이 집단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초현실주의 예술가 집단이 있어요.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일군의 굉장히 힙스터죠. 예술가 힙스터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면 초현실주의자들에게 혁명이란 행동 속에서 나날이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의 절대적인 신호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혁명가인 척하고 온갖 이제 그런 그 과격하고 레디컬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얘네들은 그냥 얄팍한 하루하루. 믿음, 얄팍한 그것을 그 극단적인 신화로 만들어서 그냥 이리저리 이제 흔들렸을 뿐이지 정말로 진정한 고민을 했던 아이들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경멸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걔네들은 혁명을 예술에 이용한 거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까미는 그런 혁명이나 어떤 미래를 가지고 와서 그런 목적을 인간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인간을 목적의 어떤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의 칼을 날립니다. 반면에 뭐 마르크스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헤겔에 대해서 비판하고 니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뭔가 고민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았다. 특히 이제 1905년에 그 혁명가들, 러시아 혁명가들 중에서 이제 테러를 고민했던, 테러를 하고 혹은 테러를 계획하다가 그 테러 현장에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거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까봐 테러를 포기하는 그런 혁명가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1905년을 기점으로 해서 혁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혁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그런 테러리스트들을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항하는 인간의 가장 이제 어떤 긍정적인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 이 형이상학적 반항이랑 역사적 반항이 좀 읽을 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야기하는데 뭐 소설을 안 읽어서 읽었으면 이게 조금 더 잘 와닿았을 텐데 어떤 그런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까지 막 해주진 않잖아요. 네. 뭐 읽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쑥쑥쑥 안 넘어가길래 4장에부터 읽었거든요. 반항과 예술. 반항과 예술을 먼저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읽었는데 전 반항과 예술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첫 문장이 어떤 예술가도 현실을 용납하지 못한다. 라는 니체의 말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술하고 반항이 닮았다.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술은 반항의 내용에 대한 현실적 최종적 조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술이 왜 반항과 같은지, 그러니까 반항은 세계의 건설인데 예술이 바로 하는 일이 그거다.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건설하려면 지금 세계를 인정하면서 조금 더 낮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라는 게 통일의 요구고 세계에 대한 거부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창조하는 게 이제 예술의 일이다. 이러면서 음악, 뭐 미술 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조각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조각을 높게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각의 목표는 근데 모방이 아니야. 그냥 현실 복사하는 게 예술이 아니야. 라면서 양식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인데 계속 여기서 통일성이 중요하다. 전체성이랑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양식화하는 데 있다. 육체적인 열광이나 태도들의 무한한 변화를 하나의 의미 있는 표현 속에 가두어 놓는 게 양식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회차에 이야기한 캐테 콜비츠도 조각가이잖아요. 그래서 뭐 로댕 같이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조각가도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여기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런 조각을 생각해 볼 때 조각이나 미술이 하는 일이 인간의 어떤 태도를 만드는 일인 것 같거든요. 어떤 자세, 포즈. 그래서 그 양식화라는 말이 그게 아닌가?
어떤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 이런 걸 양식화하는 예술을 캐트 콜비츠도 했잖아요. 어머니들의 탑 같은 것도 연상이 됐고요. 그래서 요 조각 이야기하는 게 좀 좋았고 그리고 소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자기가 소설가라 그러나. 그래서 소설과 반항이 아예 이제 한 챕터가 있죠. 소제목으로 있어서 이제 비중 있게 다루는데 이게 형이상학적 저항이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반항, 형이상학적 반항이 신에 대한 반항인데 소설이란 장르 자체가 어떤 반항과 동시에 태어난 거고 반항과 동일한 야망을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삶의 어떤 또 형태를 부여하는 거죠. 소설이. 완전성.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좋았고 되게 인상적인 문장은 소설은 자신의 치수에 맞는 맞춤 운명을 만들어낸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 그래서 정열의 극단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까미가 생각하는 소설은 삶의 실험인 거고 인간 정신의 어떤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서 이것도 양식화죠. 인간이 이렇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신의 사이즈. 네, 저희 치수라는 말에 꽂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예를 드는 건 뭐 라파예트의 클레브의 공작 부인 이런 거 언급해요. 근데 이 책 읽으셨어요? 네. 어때요? 재밌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약간 심리 소설의 시초라고 알려진 소설인데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네, 내용.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짧고 잘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소설도 예를 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소설이 어떤 반항의 그 미학적인 성취를 담은 장르인 걸로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주의 소설은 또 막 비판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어떤 사실주의 소설을 비판하는지 좀 그걸 명시 안 해서 그러니까 그냥 사실주의 자체를 아예 좀 완전- 뒤에 잠깐 나오긴 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좀 그리고 나오긴 또 합니다. 미국 소설을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러니까 비판하고.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주석에 보면 1930년대 40년대 미국의 사실주의 문학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포커너 얘기가 잠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 정도 분위기의 소설을 싫어하는가 보다 했는데 또 19세기 미국 소설은 아니다. 그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나쁜 소설의 전형이 있는데 그걸 언급 안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은유쌤 말씀처럼 어떤 그러니까 라파에트 부인이 쓴 클레브 공작 부인 이 두 사람의 이제 차이를 대비하면서 실제 인물이 라파에트 부인이잖아요. 라파에트 부인은 실제 삶에서 클레브 공작 부인처럼 삶을 완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보지 못한 나의 삶의 완결,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은 되게 와해돼 있고 분절돼 있고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을 연결시키 윤곽을 그릴 수가 없는데 소설은 그 역할을 해서 윤곽을 만들어준다. 그 역할이 그래서 인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저는 그 정도 그쵸.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냥 본인이 예술가로서의 그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지 예술론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 지점들을 이야기해줬던 것 같아요. 저 이게 뒤틀린 부분 나온 부분, 그러니까 사실주의 소설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 비판하면서 통일성이 아닌 전체주의 혁명에 복무하는 미학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창조라는 게 뭐냐, 현실의 일면을 긍정하는 동시에 다른 일면을 거부해야 되는 그 동시성을 잘 수행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는 언제나 가벼운 뒤틀림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반항이 보여주는 창조성과 풍요로움은 이 뒤틀림에 있다라는 말이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샤우드 앤더슨 할 때도 뒤틀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뒤틀림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반듯한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에 균열을 내는 게 이제 어쨌든 예술가 소설의 일인데, 예, 그거를 까미는 이제 뒤틀림이라고 표현했고, 이게 반항의 어떤 형식이겠죠? 예, 뒤틀림이란 거. 그래서 예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타일은 당대의 편견과 충돌을 하지만, 그것은 지고한 반항의 표현이 된다. 근데 까미가 쓴 소설이 그렇잖아요. 당대의 어떤 생각들, 뭐 엄마가 죽었으면 울어야지. 너 왜 안 울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형도 당하고 그런 어떤 그 본인의 작품들 생각도 좀 나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소설이란 뭘까? 반항하는 인간의 어떤 정신을 담은 소설이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읽은 소설들을 좀 이렇게 되짚어보게 됐어요. 대림님은 어떤 대목이 좀 재밌게 읽혔나요? 저는 사실 권일쌤이 후려친 서론부터 좋았는데요. 까미는 그냥 두괄식의 탁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첫 문장이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진 않는다. 그는 또한 반항의 첫 충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위, 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되는데 거부는 해도 포기는 하지 않고 농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말하는 동시에 위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균형 있고 절제도 가능한 어떤 반항미? 이게 왜 얘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아니오와 얘가 동시에 있는 건데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네를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킬 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지킬 것에 대한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고 약간 그런 건데 사실은 나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해서도 사실 할 때 반항이 가능하다고 이 책에서도 말하잖아요. 나에 대한 긍정이라기보다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가치, 존엄성. 그 말로 말한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나가.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내면에 수호해야 될 어떤 인간 자신에 대한 존엄.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 그쵸, 공유하고 그쵸. 있는 가치. 나 자신, 그러니까 다른 인간 사람과 자신이기도 하고 타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까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절대적인 것, 맹목적인 것, 극단적인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안 좋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굉장히 계속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반항을 하되 그 균형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왜 필요한지, 왜 그렇게 반항해야 하는지를 이 길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길게 얘기하는 그 논리들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첫 페이지로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두괄식. 그 제목이 르엄무 리볼트잖아요. 이게 이제 그 리볼트가 반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봉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봉기하는 인간. 봉기하는 인간. 반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한국말로 반항하는 인간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어로 쓰는 반항이라는 의미랑은 조금 다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식 청소년의 반항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반항이라고 맞아. 하면 그거랑은 좀 다르죠. 반란으로도 반란으로도 읽히던데. 읽히고. 그러니까 반란이기도 하고 봉기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반역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반역하는 인간. 그 의미하고 또 반항이라는 의미는 한국어에서는 뉘앙스가 살짝 다르잖아요. 약간 중이병 같은 느낌도 있어. 네. 한국어 반항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읽으면서 내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은 150년 뭐 두세 기 동안의 이야기를 쫙 얘기한다고도 했지만 그 전에 뭐 막 그리스 얘기도 하고 막 자기가 살지 않은 그때 그 세계를 막 그리워하던 듯이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서양 세계관에서 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신이 점점 죽었다고 선언했고 그 대신 어떤 또 개념을 또 올려놓았고 또 그 개념이 신이 되었고 또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와 진짜 신이 나는 처음부터 없이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지난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면서 사실 우리한테 동양은 신 없이 계속 살았잖아요. 약간 뭐랄까 좀 되게 진한하게 이 논리를 끌고 가는 게 재밌다.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엉뚱한 고민이죠. 신이 없어도 그냥 살면 되는데 신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동아시아에서 만약에 이런 책을 누가 썼으면 어떻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서양의 전통에 기반한 책이어서 그렇죠.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자의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이런 책을 쓴다면 누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바로 생각 떠오른 사람은 이지라는 사람이에요. 이타고라고도 불리는. 이타고? 네, 분서라는 책을 썼던 이 사람이 이제 그 당대의 어떤 유교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에 대한
도에 대한 어떤 질서를 얘기하는 음. 그런 이제 학문에 대해서 그거를 글자 그대로 불태워버리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어떤 반항인들이 동아시아 문화에도 있었죠. 그것이 신이 아니었을 뿐이지 꽉 짜여져 있는 어떤 질서, 동양적 질서, 동양적 세계관 속에서도 항상 반항을 꿈꿔왔고 숨막혀 하던 사람들이 숨막혀 하던 있죠. 사람들이 있었고 예. 실제로 반항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책을 또 동아시아 문화권 나름의 방식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박건일 선생님이 써주시죠. 아,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반항하는 인간들로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한 번씩 바뀐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란과 봉기와 반항의 어떤 하모니, 그 결과물들의 연장이 어떤 역사다. 그래서 무슨 서양 미술사 읽는 것처럼 맞아요. 서양 정치 사상사를 읽는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어떤 서양 뭐 문학이든 예술이든 정치 사상이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갖고 싶은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거다. 분명히 지적 자극이 되는 요소도 많고 예. 이 책이 근데 저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나 네. 저보다 어린 세대들이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전에 헬조선 담론 한참 유행할 때 황해문화에 그런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내가 청년 시절에는 반항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고 제대로 반항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금은 반항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인 세계다.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순종해야 된다. 적응하는 것, 네. 자소서를 쓰는 것, 생존하는 것. 그러니까 반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목가적이고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 저 뭐 그 영포티들이 아주 그냥 배 두들기면서 먹고 놀고 하던 대학생 시절에 하던 그런 소리지 우리처럼 힘든 시기에 누가 반항 같은 걸 얘기를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던 시기였고 그때가 벌써 뭐 10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의 이 반항이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젊은 세대들한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내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주파수가 맞는 이야기인데 지금 젊은 세대한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울림이 있을까?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저도 막 억지로 막 그 현대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식의 그 해설이나 비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현대적 의미에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서구의 신이라고 했지만 신이라는 거는 우리를 지배하던 질서, 관념 이런 말로 그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신이 죽고 나서 당시 그 유럽인들이 느꼈던 어떤 공허함과 마음의 황폐함, 갈 곳 잃음 이런 마음을 이 시대 사람들은 더 크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토줄에서 매주 나오는 이야기가 가치가 사라진 시대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좌표를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어떤 새로운 질서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것인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게 지금 시대의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까미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아까 그 말하는 그 동일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오프닝으로 읽었던 문장이 인상적이었던 게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동일성을 인정하게 됐는데 너랑 나랑 다르지 않아. 나도 각 노예였고 너도 노예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 반항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처지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는데 이제 다시 질서를 세우려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근데 동일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무엇에 무엇인가? 반항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에 지금. 반항하셨습니까? 소시적에 중2 때 중2 때는 모든 것에 반항하지 않아요? 은유 쌤은 무엇에 반항하셨어요? 저요? 대학에 가지 않는 거? 대학에 가지 않는 것? 인문계 고 가지 않고 상업계 고등학교 간 게 저한테는 반항이었어요.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때 엄마는 제가 이제 간 학교가
서울여상인데 네. 그 학교가 조금 명문으로 엄마 세대에선 더 그쵸. 명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엄마는 상고들-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엄마 아빠는 그래 서울여상은 오히려 괜찮아. 좋아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이랬는데 가서 뭐 대학을 그래도 가라. 나와서 가라 이랬는데 막상 진짜 학교에 가니까 공부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렵고 형제 자매가 너무 많아서 장녀인 친구들이 많이 왔고 실제로 거의 90% 이상이 다 대학을 진학했거든요. 네, 저는 뭐 안 가기도 했고 못 가기도 했고 뭐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왜 다 가야 되지? 나 끝까지 안 갈래. 막 이런 마음으로 좀 버틴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한 유일한 저항. 반항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렇게까지 대학을 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싫어했다기보다는 왜 그렇게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도 뭐 책 읽고 세미나하고 좀 체계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내 공부를 하는 건데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공부도 가능했고 뭐 저 수유 너머에 가서 철학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하면서 있는데 굳이 대학을 가려면 뭐 수능도 봐야 되고 시간과 돈을 또 별도로 들여야 되는데 그 시간에 반항하는 인간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지 막 그렇게 어쨌든 그 운효 쌤 나이대에서도 사실은 좀 드문 일이긴 하네요. 그런 생각 그리고 자체가. 저는 되게 시시하게 느껴졌어요. 뭐가 시시하게 느껴졌냐면은 학벌주의가 나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프로필에 항상 서울대 쓰거나 막 그러면서도 그래도 현실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시시하다? 네, 이런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에 시시하다. 제가 아는 예전에 이제 고운이라고 고운 세대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그 정교조 선생님들이랑 같이 싸웠던 세대가 있거든요. 저도 정교조 1세대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세대가 아마 고운 세대일 텐데 그 선배들 중에서 이제 대학을 거부한 분들이 있거든요. 대학을 굳이 이제 안 가겠다 선언하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이제 그 공장에 취업한다든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후회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왜 그랬을까 그때 뭐 또 나중에 또 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 세대 딱 선생님 세대에 그런 반항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교조라는 그 맞아요. 선생님들 전교조 쌤들 때 더 훌륭한 그때 나름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던 선생님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선생님들의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런 반항적인 선생님들과 반항적인 학생들이 같이 뭔가 어우러졌던 시기. 이때 서태지가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한 살 적은데 72년생이거든요 서태지가. 그래서 그때 교실이대야를 불렀잖아요. 네. 서태지도 이제 고등학교 중간에 나왔고 네. 자퇴했고 뭐 그런 것이 그러네요. 이제 가능했던 시대죠 그때는. 주식님 무슨 반항하셨어요? 저는 반항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그런 분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를 제일 싫은 게 많은. 저는 그 서태지 교실이대야 나왔을 때 네. 여기 나오는 그 동일성의 확인이라는 말이 그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그러니까 나 됐어. 혼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이건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까미 말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편적이라고 생각 못하고 뭐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반항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는데 그 시대 그 어른들은 나한테는 다 압제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 다 나의 적이었어요. 이유는 설명 못하지만 누가 나쁜지 모르겠지만 다 적이었는데 근데 어떤 어른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네가 맞았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다 틀리고 네가 맞았어라고 하는데 그때 엄청난 그 또 보편성의 확인 까미의 말에 따르면 그게 내가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겠네. 나는 혼자 교실에 앉아서 고독했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야. 그게 위로가 됐죠. 그게 예술의 힘인 거죠. 네. 위로.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오히려 보편성으로 인간을 묶어주는 게 네. 예술의 좋은 예술인 것 같아요. 컴백홈을 불렀을 때 되게 실망하고 한동안 서태지를 손절했었습니다. 왜 집으로 보내냐? 왜 집으로 보내? 기껏 반항했는데. 기껏 반항했는데 왜 집에 가라고 이런
바카스 광고 같은 이런 바른생활 청년 같은 이야기들을 왜 하는가 그때가 그런, 서태지 예, 피크였네요. 그러고 보니. 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컴백홈 가사를 보면 저게 어떻게 심의를 통과했을까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2절 첫 소절이 그거예요. 다시 부모의 제압이 시작됐고 다시 부모의 제압이 시작됐고 뭐 뜨거운 눈물이 말라버렸다 뭐 이런 말라버렸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서태지가 제가 그때 가출 막 한참 하고 그럴 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거였어요. 서태지가 바른생활 막 그런 것처럼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집에 가라고 했으면 서태지는 서태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부모의 제압이 시작됐고 막 그런 그 너의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그럼 돌아가야 돼. 아 맞아.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진짜 컴백홈 듣고 돌아갔어요? 아니, 그때는 저 집에 있었는데 저는 이미 그 과정 좀 겪고 난 다음이었는데 근데 보면 약간 그 까미의 설득 방식이 컴백홈 가사 같아요. 그 처절하게 비관을 해. 다 막 진짜 이 세상은 다 썩었어. 다 엎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차가운 눈물 닦고 돌아가. 까미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적 비판. 서태지 까미설. 와. 근데 그래서 서태지가 그때 문화 대통령이었잖아요. 까미의 글을 잘 읽어보면은 네. 논리성 별로 없어요. 이게 잘 읽어지고 되게 빛나는데 논리성이 사르트르 같이 없다고요? 형이 상학처럼 꼬장꼬장하게 개념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착착 맞아떨어지는 수학 공식 같은 게 없고 예를 들면 되게 그 반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뒤에 나오는 자유와 어떤 그 정의의 상관관계도 그렇고 네. 되게 자의적인 개념 해석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게 되게 와닿는 거는 이 사람은 논리로 쓴 글이 아니고 이런 어떤 처절한 그런 게 있어. 기세로 네. 썼다. 뭐라 그럴까? 어떤 감정의 기세인가요? 정렬이라고 할까? 뭔가 그 어떤 처절함 속에서 끌어올려내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방인 같은 것도 사실 스토리 되게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읽다 보면 되게 그 메르소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느낌으로 동의되죠. 메르소한테 저러면 안 되잖아. 이게 막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비논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태지의 가사에서 저도 그런 걸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되게 좀 좋았던 부분이면서 웃겼던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타이핑을 해왔는데 452쪽이에요. 소유용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실현한 사람의 치욕적인 고통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기보다 자기를 버린 여인이 다시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데 있다. 극한에 이르면 지속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열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구나 그가 사랑했던 사람의 황폐한 죽음을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항이다. 저 여기 너무 웃었어요. 그거 약간 도스토옙스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정념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 정념과 파토스로 막 쓴 느낌이 있고 그리고 막 죽으면 안 돼 이래놓고 황폐한 죽음을 바란다.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반항이다 이러고 그 뒷문장도 아름다운데 적어도 어느 날 한 번쯤 인간과 세계의 절대적 순결성을 요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불가능성 앞에서 향수와 무력감으로 전율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하여 끊임없이 절대의 향수에 다시 빠져들면서도 그저 정도껏 사랑하려 애쓰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항의 현실과 그 파괴적 광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정념과 파토스의 어떤 기세가 막 느껴지는 대목이었고 이 사람이 이거 한 번에 썼을 것 같은데 왠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슷한 대목이 그 반항과 예술에도 저도 좀 약간 웃겼던 대목이 네. 있었는데 프루스트에 대한 프루스트. 그러니까 그 461쪽 보면 네. 행복과 젊음의 장소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자기가 추정을 해서 쓰는 대목이에요. 네. 그러면서 꽃핀 처녀들은 영원히 해변에서 깔깔대고 웃으며 제잘거리고 있지만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녀들을 사랑할 권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들 또한 사랑받을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울은 곧 프루스트의 우울이다.
너무 그래서, 웃겼어. 이 대목에서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런 그 심리학자로서의 그런 맞아.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예. 심리학적인 그 분석을 철학자들한테도 해요. 그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얘가 이렇게 쓴 거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렇죠. 얘가 얘 배경이었으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을 거야. 뭐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비판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약간 그 가해자 서사를 부여하기도 하고 약간 또 재밌는 거는 소설 속 인물들을 끄집어내서 실제 인물처럼 심리 분석을 하는 장면들이 좀 재밌어요. 약간 그 이반 까라마조프도 그렇고 약간 악령들에 나오는 그 이상한 그 철없는 테러리스트들이 실제 인물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되게 그렇죠. 사실은 그런 분석들은 이제 그 논문이나 연구면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이제 비논리적인 서술인데 이 알베르 까미가 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런가 싶을 정도의 소설가적 이제, 상상력인가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인물하고 소설 속 주인공을 같이 붙여놓고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근데 그런 서술 방식이 비논리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논리 정합성을 깔고 얘기를 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히려 더 논리적이라고 보이기도 했고 사실 그런 방식이 약간 주식님이랑 좀 비슷해요. 이 말을 했다 저 말 했다. 아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하지 까미는. 그러니까 주식은 하고 그러니까 주식님이 하는 말들 보면은 이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하려고 하는 그 토대를 깔고 나서 관심법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러네요. 예, 사람을 약간 추론하고 정주식도 관심법 약간 자주 쓰죠. 심리를 추론하고 얘는 이랬을 네,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얘기들이 비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네. 기본적으로 어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는다. 역시 살인- 정매루소네요. 네, 그러네.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도 예를 들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뭐 너 유물론 물질이 우선한다며. 근데 너 왜 맞아. 이론을 맞아, 얘기하고 맞아, 있어. 맞아, 뭐 이런 맞아. 식으로 뭐 뭔가 되게 정합성을 따지는 것들. 약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논리가 구성되어 있는 토대 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진짜 비슷하다고 느꼈고 혜림님은 반항했던 음. 뭐 그런 게 있나요? 기억이 어렸을 때나 뭐 가장 인생의 나의 반항, 봉기. 반란. 그냥 저는 그냥 아주 소소한 것들 뭐 야자 시간을 쨘다든지 뭐 남들 안 하는 짓을 가끔씩 소소하게 아주 소소하게 버린다든지 뭔데요? 뭐 남들 안 하는지. 그 중이병 걸렸을 때 있잖아요. 뭐 저는 바다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천년 잔디가 깔려 있고 되게 아름다운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막 좀 뭐 누워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진짜 몇 년 전에 알게 된 건데 제 생활 기록부에다가 되게 좀 잔디에 누워 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뭐 정신 세계를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뭐 그런 게 아마 소소한 반항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진 문구가 아닐까 싶고. 권님은 어떤 반항하셨나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반항했던 게 그냥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었고 기본적으로. 어른들의 말이요? 네, 어른들의 말을 일단 어른들이 뭐를 반항이죠.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 일을 안 해. 청개구리처럼.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해. 그렇게 시키면 안 하는 그런 아이였고 역적의 상이라고 하잖아요. 역적의 상은 뭐야? 역적 관상이 아니 얼굴은 순둥이처럼 생겼어요. 어렸을 뭘 때 역적의 청소년 상이야. 시기의 사진들을 보면은 역적의 상이에요. 뭘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각오가 나타나 있어. 이글 예. 불타는 눈동자. 예, 지금은 굉장히 이 수능적인 사람이 된 거고 사실은 글도 그렇고 훨씬 이제 뭔가 뾰족하고 늘 날이 서 있고 뭔가 늘 분노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팟캐스트 발굴 독서 자체가 반항의 컨셉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베스트셀러를 읽을 때 우리는 좀 그 반항 옳은가? 남들이 안 읽는 책, 보석 같은 책을 세상에 알리자 했는데 그 길이 쉽진 않네요. 쉽진 않은데 그리고 조금 얇고 다 이렇게 좀 씹어준
소화하기 쉬운 책들이 대세인 상황에 이 맞아. 반항하는 이거는- 인간 자체가 반항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고른 거 자체가. 맞아요. 그렇게 아. 막 되게 그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책은 아니죠. 아닙니다. 꼭꼭 씹어서 그리고 넘겨야 하는. 500종 넘는 책은 50세 이전에 읽어야 된다 캠페인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허리 아픈 거예요. 선생님 눈도 그러면 팁을 알려주세요. 이 500쪽 넘는 어떻게 두꺼운 아니,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읽어야지 좀 눈도 편하게 침침하고. 읽을 수 그래서 있습니까? 은유쌤은 잘 안 읽히니까 뒤에 챕터도 아, 먼저 읽고 저도 막 쭉 그런 읽다가 방식으로 했네. 역사적 반항을 읽다가 좀 지루한 거예요. 계속 마르크스 얘기 나오고 동어 반복적인 것 같아서 반항과 예술 좀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새 책인 것처럼 카페에 가가지고 분위기 전환 좀 하자 네. 해서 이제 이거를 읽었더니 또 재밌어. 정오의 사상 다 읽고 다시 앞으로 가서 읽고 그것도 막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책을 앞에서부터 반드시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다. 무슨 추리 소설 같은 거 아니고서는 그쵸. 예. 그렇게 읽어도 저는 크게 괜찮은 뭐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이 아프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글이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막 눈도 이렇게 계속 들여다봤더니 막 눈도 아프고 해서 조금 쉬어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쫓기면서 읽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읽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는지. 저는 이제 잘 안 읽히는 책들은 네. 일단 병렬 독서를 해서 다른 책도 읽고 좀 다시 쉬었다가 와서. 쉬었다가 중간중간 다른 책 장르가 다른 책을 읽는 뭐 게 좀 소설 중요한데 같은 거. 이게 좀 가벼운 책 혹은 예. 전혀 장르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약간 리프레시를 하는 것 같아요. 입을 헹구듯이 머리를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한번 하고 다시 읽으면 그래도 좀 읽히는 낫죠. 편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그런 방식을 많이 쓰고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를 까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를 칭찬하는 책은 진짜 안 읽히거든요, 저는. 근데 누군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까는 책은 너무 잘 읽히기 때문에 저는 뭐 모두 까기. 네, 시간이 없어서 요번에 좀 읽는데 힘들었지. 그거 외에는 맞아요. 별로 시간을 좀 문제가 없었어요. 넉넉히 둬야 돼요. 혜림은 어떻게 읽었어요? 혜림님은 저는 근데 직장까지 다니면서 저는 사실 좀 벼락치기긴 했지만 예. 거의 한 번에 읽었거든요. 오, 독서력이 대단하십니다. 독서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게 쉽지 않은 이게 책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뭐 굳이 팁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이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초반부는 진짜 그 클로드랑 대화하면서 읽었어요. 그런 것도 팁이네. 그것도 괜찮다. 정보 검색용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신들이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신들이 막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럼 야 내가 지금 까미에 반항하는 인간 읽는데 얘가 나온다. 난 얘 모른다. 하면 이제 알려줘 알려주고. 이러면은. 네, 근데 그럼- 걔 잘 틀려요. 잘 틀리기 때문에 너 그 얘기 맞냐? 다시 검색해보고 다시 갖고 와라. 약간 이렇게 다시 시키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걸음이 좀 필요한데 잡돌이 해가면서 읽어야 잡도 돼요.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괜찮은데, 하면 팁이? 좀 대화하면서 읽는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랑 대화하는 게 더 재밌어요. 클로드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는데 여기에 이제 밀도 있는 책은 결국에는 밑줄을 안 그을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밑줄 그으면서 이제 저랑 대화하는 농담을 하죠. 거예요? 예, 예. 뭐라고? 옆에다가 개소리 뭐라고 하고 있네. 이제 까미를 까기도 하고 약간 뭐 야, 이 말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저랑 대화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좀 수다를 떨면서 잘 읽는 읽혀요. 거구나. 예, 예, 예. 그렇군요. 개 괜찮다. 똑똑하네 하면서 야 이 문장 쩐다 약간 이러면서 호들갑스럽게 읽기. 주식님은요? 저도 이 책은 비교적 한 번에 읽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벽돌책을 읽을 때, 근데 혜림님 이야기 듣다가,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거, 신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서구의 뭐 소설이든 철학이든 읽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테마가 성경하고 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아 맞아요. 네. 성경하고 그리스 신화 얘기를 주로 물어봤어요. 네, 클로드한테. 한 번, 그러니까 성경은 저도 안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그냥 뭐 하나 예를 들면 뭐 변신 이야기라든지 오비디우스라든지 그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 책 같은 건데 그걸 한번 읽고서 뭐 다른 소설이든 뭐 그걸 마치 약간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동양인으로 치면은 약간 삼국지 수호지 같은 느낌이라서 우리가 막 동양인들 얘기하다가 막 유비 조조로 막 삼국지 얘기로 비유 많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걔네는 습관적으로 막 그렇게 든다. 특히 고전일수록 그 빈도가 많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고 나면 요 서구 책들 읽는데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있네요.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 네. 거네요. 쌓아놓고 다져놓는 거네요. 아니, 일부러 두꺼운 책 한번- 읽는 팁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또 책을 읽으라고. 그러게 좀 좋지 않은 아니 답변이네요. 까미가 이게 불행에 불행을 더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불행을 더했군요. 벽돌에 벽돌을 더하면 어떡합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효율이니까. 더 효율적으로 이거 읽을 수 효율 있다는 기대하면 의미로. 안 된다. 네. 이 효율의 시대에 우리가 도구화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더 벽돌을 읽어야 된다. 저도 오랜만에 이 책이 좋았던 게 이 대륙 같은 사위의 영토를 막 헤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오랜만이다. 막막한 그 느낌.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글 지도 없이 여행한다. 아. 오랜만에. 핸드폰 없이. 저는 스마트폰 클로드랑 없이. 대화도 안 했거든요. 음. 하면 너무 흐름이 끊기는 게 또 싫어가지고. 맞아. 예, 그래서 계속 읽는데 이 사람 뭐야 미쳤네? 이거 어떻게 썼지? 막 감동하면서 감탄하면서 저도 뭐 이건 아닌데 의문도 들면서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런 경험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니체 막 그런 책 읽을 때 존재와 시간 이런 거 읽을 때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도 손을 놓지 못하던 저도 진짜 동감하는 게 그런 저도 느낌이었어요. 보통 책을 읽으면 대충 각이 나오잖아요. 예, 대충 어떤 내용을 맞아, 흘러갈 맞아, 것 맞아. 같다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네, 그게 책을 읽을수록 이제 그런 감이 발달하는데 네. 이 책은 간만에 이게 도대체 이거 어디로 갈 어디로 건가? 갈 건지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초반에- 얘기할 걸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반항까지는 진짜 이게 어디로 올라갈지 나는 맞아, 예측이 안 돼가지고 3장 돼서 이제 역사적 반항에 이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결국 이게- 이걸 예, 위해 썼구나. 그게 감이 왔는데 간만에 그래서 정말 막막한 어떤 음. 곳에 떨어진 느낌? 네. 스마트폰도 없이 떨어진 느낌? 그래서 진짜. 막 길을 잃고 헤매는 느낌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 느낌이. 좋았어요, 예, 저도. 원래 독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길을 잃는 즐거움. 모험이잖아요 모험. 그 대모험을 하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극도 받고 이것도 좀 읽어봐야겠다. 맞아요.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 인용된 텍스트나 뭐 예술 작품 소설.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거는 더 재밌고 이해가 그쵸? 잘 가고 내가 모르는 예를 들면 저는 초현실주의 예술 보통? 작가 뭐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그 사람들 작품 전혀 모르니까 그냥 진짜 느낌적 느낌으로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막막한 게 있었는데 아는 사람 나오면 또 이제 이해가 잘 되니까 재밌고 이런 게 있더라고. 뭘 알아야 재밌다 이리로 가는 것 같은데 몰라도 재밌습니다. 몰라도 재밌었어요. 예, 몰라도 재밌고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끌리는 책들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교훈은 이거야라고 알려주는 맞아, 맞아. 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르겠지만 저는 시지프의 신화보다는 네. 이 책이 더 좋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발굴 독서단 했으니까 읽었지 맞아. 아니었으면 평생 안 읽고 그냥 넘어갔을 책이거든요. 발굴 독서단 했기 때문에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가치가 발굴. 있다. 진짜 저는 발굴이었다. 뭐 더 좋진 않았고 두 개는 그냥 세트다. 세트. 예, 그냥 시지프 신화대로 읽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요거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읽으면 더 좋다. 약간 이렇게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먼저 소설 읽으셨던 분들도 까미의 이런 그 시지프 신화나 반항하는 인간 같은 이런 까미의 어떤 정신이 잘 들어있는 에세이를 읽고 그 소설들을 다시 한번 읽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까미의 정신들이. 그렇죠. 자, 까미 얘기는 오늘 책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 한 독자님으로부터 굉장히 따끔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면 지들끼리만 떠든다. 그러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도대체 책을 읽으라고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좀 모독하기를 좀 정말 좀 반성하세요. 좀. 책에 대한 좀 영업을 하는 태도가 아니다. 영업할 의향은 있느냐. 책에 대한 비판의 비중이 좀 많다. 뭐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메르소님
죄송합니다. 발굴을 해주세요. 미덕을 찾을 줄 알아야죠. 저희 딴에는 그 굉장히 열심히 장점도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또 장점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진솔하게 좀 책의 단점도 좀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걸 기억하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네. 이제 더 좋은 책을 열심히 발굴해서 이제 책에 네. 대한 어떤 영업적인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청취자분들 뭐 이 소감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책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들으시고서는 좀 읽고 싶어졌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시죠.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런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만 떠드는 것 같다. 책 내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소개해달라.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한마디씩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참고를 저희가 해서 열심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나은 발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 들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떨 때? 네, 뭐 시간대랄지 아니면 좀 뭐 보통 팟캐스트 막 운전하거나 청소 뭐 이렇게 가사노동할 때 많이 들으시는다고 아니면 잘 때 틀어놓는다 이런 근데 분들도 우리 있던데 팟캐스트가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들어야 돼? 청소할 때 듣기엔 참 너무 밀도가 빡세. 그래서 더더욱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팟캐스트는 어떻게 듣는가? 그냥 그러면- 각 잡고 이렇게 듣는가? 딱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진짜 흘러가듯이 그냥 틀어두는가? 흘러가듯이 틀어두면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모를 것 같아. 그러게요. 소설이 재밌으셨나? 아니면 입문서가 나은가? 논픽션이 재밌으셨나?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어떤 모든 게 장르, 궁금해요, 지금. 어떤 장르가 더 좀 미지의 좋은지. 상태입니다. 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저희 소통하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네.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곱신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그 청취자들에게 반항하지 않는 팟캐스트 발굴 독서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